어제도 36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코로나19 확산세 이번 주 정점에 진입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위중증 환자는 1,196명으로 또 최대치로 늘었고 하루 사망자도 293명 발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사흘째 30만 명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현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오미크론이 정점에 도달한다라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예측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참 특이한 현상이 지난주 토요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주 경향성을 보면 지난주 수요일 날 34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이보다 감소하면서 32만 명대, 그리고 금요일 날은 28만 명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토요일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는데 갑자기 38만 명까지 전날 대비 한 10만 명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글쎄요, 많은 전문가들 저 포함해서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네. 일단 뭐 딱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그러니까 감염자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드러난 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일별로 진단검사 건수가 증가를 하느냐 감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정점에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다라고 분석하기에는 다소 이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당국, 방역당국에서는 다음 주 정도의 정점에 도달할 거고 네. 뭐 그때 규모가 한 37만 명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미 37만 명 넘은 적이 있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보다는 우리가 보건당국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보다는 적어도 1, 2주 정도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정점에서의 신규 확진자 규모도 예측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다. 일단 당장 내일 정도 되면 40만 명 안팎까지 신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리고 정점에 도달했을 땐 거의 5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좀 암울한 전망이 다소 있습니다. 어제부터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온 사람도 이 코로나 확진자로 분류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더 급증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산술적으로 보면 우리가 위양성 비율이, 그러니까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받으신 분들 중에 PCR 검사를 했을 때 양성 판정을 받는 비율이 94.7%다라는 최근 발표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봤을 때는 위양성률이 한 5%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여러 가지 변수를 차치하더라도 산술적으로는 한 5% 정도는 지금 규모보다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이러한 의미에서는 지금 36만 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이 중에 5%라고 하면 18,000명 정도 분들이 위양성일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도 오늘 신규 확진자가 34만 명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장 내일부터 이어지는 이제 평일 기준의 신규 확진자 규모는 40만 명 안팎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점에서의 규모도 예측보다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당국은 지금 정점을 23일 전후로 해서 올 것이고 그 이후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다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더 길게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럼 적어도 1, 2주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더불어서 정점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기간도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바로 감소세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정점에서의 규모가 일정 기간 유지됐다가 감소되는 추이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결국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게 위중증이 되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오늘 위중증과 사망자 둘 다 최다를 기록했는데 이게 한 1, 2주 전에 확진자 규모에서 나온 거다. 그렇다면 지금 38만 명까지 나왔던 그 위중증과 사망은 엄청 많아질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는 비단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과거 델타 때도 그렇고 원래 과거의 코로나 바이러스들도 보통은 지금 확진자 규모 대비 1, 2주 정도 또는 길게는 2, 3주 정도 뒤에 위중증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계속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38명 최근에 8만 명까지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영향이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이 정점이 아니고 더 신규 확진자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병상 가동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예측과 다르게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전문가들이 우려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것만 해도 거의 300명이 사망자로 나오는데 네. 교수님 말씀 들으면 하루에 사망자는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까요? 글쎄 하루에 사망자 숫자는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 방역 당국에서 예측하기로는 정점에서의 위중증 환자 규모가 한 2,000명 정도 안팎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보다는 훨씬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위중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미크론의 그 위중증화율이 0.2% 정도 되고요. 0.4% 되고 치명률이 0.2%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통계상의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위중증 환자 중에 한 절반, 최대 절반 정도는 사망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부터 코로나 환자도 일반 병실에서 치료하도록 이 치료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네네. 좀 병상에 더 여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병상 부분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병상이라고 하는 게 없었던 병상이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의 비코로나19 환자분들이 쓰시던 병상을 코로나19 환자를 위해서 대체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으로 사용하게 됐을 때는 다른 질병이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그만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로써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19라는 그 통계 수치에 안 잡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하게 코로나19 병상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부터 거리두기 조정안 검토에 들어간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 위중증 환자 좀 예상보다 적게 발생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실제 위중증 환자이시면서 정부가 발표하는 위중증 환자 통계 수치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현재 우리 방역 당국에서 위중증 환자로 분류하는 환자분들은 일단 산소 치료를 그러니까 받는 분들만 위중증 환자로 포함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 통계 수치에 잡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표되고 있는 위중증 환자 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위중증 환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과거에 지난 12월 달에 델타가 유행을 했을 때 일단 12월 15일에 정점에 도달을 했거든요. 그때 신규 확진자 규모가 7,800명대. 그리고 그때 그날 발표된 위중증 환자 수가 964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규 확진자 규모 대비 위중증 환자 수가 한 12% 되는데 지금 현재 오미크론 상황은 36만 명 오늘 발표가 됐는데 이 중에 오늘 발표된 위중증 환자가 1,100명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0.3% 수준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델타에 비해서는 신규 확진자 규모 대비 위중증 환자 비율이 상당히 낮다. 한 40배 정도 낮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공식적으로 발표된 연령 표준화 위중증 비율도 오미크론이 델타 대비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낮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또 병상 가동률 발표되는 거나 위중증 환자 숫자 발표되는 수치도 상당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예측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미크론의 위중증화 비율이 0.4%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하루에 지금 신규 확진자 규모 대비 하루에 위중증 환자가 추가되는 비율이 한 1,200명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보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게 비율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절대 수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규모 대비 위중증 환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절대적인 위중증 환자 수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병상이 실제로 여력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간과되는 측면이 있고 좀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확진자 수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고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는 절대적으로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거리두기 완화를 준비해도 되는 상황은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은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유행할 당시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점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완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여러 가지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됐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감염 규모가 더 폭증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거리두기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효과가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영향은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비교를 해서 이 결과물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일단 거리두기조차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의 방역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거리두기까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예측하고 있는 정점에서의 규모나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계속 점점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어제 5세에서 11세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4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서 3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3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어쩌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이 다 지나고 나서 접종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달 말일부터 접종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1, 2차 접종 간격이 8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2차 접종 이후에 2주가 지나야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다 보니까 실제로 가장 먼저 접종을 받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이려면 네. 6월 9일은 가장 빠른 시점이 6월 9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은 일단 오미크론 정점이 지나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때쯤으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늦은 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백신으로 부작용이 생길까 봐도 걱정을 하고 또 반면 백신을 맞지 않아서 코로나에 걸렸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 뭐 최근에 발표된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1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한 870만 명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했더니 이상 반응 비율이 0.05%였다. 그리고 그중에 97% 이상은 뭐 발열이나 두통 등 굉장히 경미한 증상, 일반적인 이상 반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어쨌든 접종을 맞았을 때 이상 반응 비율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접종을 받는 게 잠재적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단기적인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롱텀 사이드 이펙트를 봤을 때에는 이 mRNA 백신 자체가 새로운 플랫폼이다 보니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특히 성장기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강력하게 그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게 진짜로 잠재적 우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가 붙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성이 보다 확보된 백신들을 빨리 추진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미흡했던 부분은 상당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영유아에게만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고위험군 영유아에게는 교수님께서도 적극 권고하십니까? 일단 고위험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맞는 게 분명히 이익이 잠재적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그러니까 지난 2월까지 5세에서 11세에 해당되는 어린이들 중에 중증, 위중증으로 된 어린이가 한 20명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 사망자가 4명. 물론 오늘 발표된 사망자 통계에도 소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에서 중환자 비율이 실제로 70%, 사망자 50%가 기저질환인 소아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받는 게 잠재적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0세에서 9세까지가 10만 명당 확진자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10세에서 19세인데요. 보통 코로나에 감염됐을 경우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도 항체가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감염됐을 때에 항체가 형성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지금 오미크론 단계에서 감염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일단 오미크론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백신 접종 맞을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델타나 그 이전에 감염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물론 항체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델타와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우리가 보통 미스매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체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항체 수준이 낮아졌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감염된 이력이 있으면 일단 감염된 이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어린 연령대의 아이들한테 있어서의 백신 접종의 이익이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에 감염된 이력이 있으면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나 접종을 권고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저질환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접종을 하는 게 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